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훈입니다. 이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둔화한 3월 CPI의 반짝 오름세를 보였다가 이 5월 금리 인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풀이 속에 지수가 흔들렸습니다. 이어 연말쯤 완만한 경기 침체를 좀 언급한 3월 FOMC 의사록 공개 후 일제히 하락 전환했는데요. 최근 불거졌던 은행권 위기의 여파로 연준은 연말 미 경기 침체를 점친 겁니다. 이 증시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메타를 제외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또한 8%대나 하락한 니콜라를 포함해 자동차주들도 약세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5거래일 만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장중 상승 전환은 성공했지만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흔들릴수록 꼼꼼하고 알찬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성공 투자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여러 의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 중 몇 가지를 이 보도국 기자와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윤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이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기를 접어든다라고 미 연준이 예상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가장 큰 문제는 SVB 파산 때문이라고 점칠 수 있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간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발표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일부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은행 위기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전망을 한 건데요.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년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은행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은행 위기에 대해 연준이 연방정부와 긴급 대응에 나선 만큼 상황이 개선이 됐고 단기간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 중단을 주장한 참석자들도 일단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데 동의를 했고 연준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달 22일 FOMC 정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부 위원들이 금리 동결 방안을 고려했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당시 파월 의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를 훌쩍 뛰어넘는 경제 데이터를 고려하면 금리 동결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VB 파산 이후 미국 은행업계의 불안 요인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올 하반기 미 경제 완만한 침체기를 점친 이 연준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램 현물 거래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요. 무려 13개월 만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오랜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DDR4 16기가비트의 현물 가격은 3.235달러로 전날보다 0.78% 올랐습니다. 현물 가격은 디램 시장 지표로 여겨지는 고정 거래 가격과 달리 대리점을 통해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인데요. 통상 4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고정 거래 가격에 수렴하기 때문에 시장 선행 지표로도 불립니다. 이 제품 현물 가격이 전날 대비 오른 것은 지난해 3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1년 넘게 하락을 거듭해오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공식화와 맞물려 반등이 나오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D램 시장 전반에 완연한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전방 IT 수요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소폭의 일일 가격 등락만으로 향후 추세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네, 앞서 살펴주신 대로 이 삼성전자 감산 공식화를 하면서 그 이후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하죠. 네,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감사는 없다라는 주장을 내놨었는데 지난 7일 기존 전략을 바꿔서 DDR4를 중심으로 감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이후에 나타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인데요. 삼성전자는 특정 메모리 제품은 향후 수요 변동에 대응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현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DDR4 8GB는 여전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계에선 글로벌 메모리 1에서 3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감산 정책에 의해서 재고 조정 효과가 올 하반기께부터 나타나면서 업황 개선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에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유력한데요.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올해 2분기에 아주 소폭이지만 인상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킬로와트 시당 5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원 정도 올릴 전망이며 구체적인 발표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추가 자구 대책이 나오는 대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행 시기 같은 경우는 발표 직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보통 분기별로 조정하는데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를 올리면서 당장 발표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각에선 인상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가격 인상으로는 무역 수지를 개선하지도 못하고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메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공기업 적자, 무역 수지, 여기에 물가까지 이것저것 다 고려하다간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으로 좀 읽혀지는데 그렇다면 이번 인상안 말고 대책으로 좀 나오는 다른 얘기도 있을까요? 네, 일단 가격폭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시장 가격 정상화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메우려면 이렇게 시장 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30원을 더 올리면 무역 수지가 3개월간 25억 달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소비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효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도 우리나라의 지난해 가정과 상업 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각각 전년 대비 1.9%와 4.4%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올 초 도시가스 사용량이 대폭 감소했고 전국 주택용 도시가스 겨울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월 난방비 폭탄 이슈가 터지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에너지 다이어트 등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에너지 절약 수단은 요금 인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유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요금에 이르지 못하면 주주 반발까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공사는 이미 지난해 미수금이 9조 원에 육박하며 상장 이후 최초로 무배당을 결정하는 등 이젠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을 일정 부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 공시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자, CPI 지수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이 FOMC 의사록에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엔터주들이 기대감에 오르고 있고요. 또 국제 설탕값도 1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또 관련주들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또 짚어볼 만한 공시와 뉴스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IB 김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오늘 나왔죠. 최대 주주인 메가스터디 교육에 100억 원의 규모의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대여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28.0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이율은 4.6%,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는 10월 13일까지라고 합니다. IB 금융 측에서 설명한 이 대여의 목적은 자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주목을 받았다가 이후에 생산이 잠정 중단이 됐던 이 스카이코비1의 재생산 가능성이 현재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코비1은 지난해 6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획득했었죠. 다만 수요가 급감하면서 생산이 잠정 중단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시기도 엔데믹 시기로 넘어갔고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오리지널 이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만들었던 백신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내가 아니라 이 글로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었죠. 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스카이코비1의 부스터샷 글로벌 임상 3상 2단계에서 안정성과 면역 반응이 다 눈에 띄게 증가한 탑라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부스터샷의 임상 결과가 또 어떤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M2N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M2N이 지난 2월에 전기차 부품 제조사인 신한전기를 인수하기 위해서 초도 납입금 100억 원을 납입한 데 이어서 어제 또 70억 원을 납입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남은 잔금 100억 원은 오는 14일 현금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합병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4월 중에 차질 없이 신한전기를 흡수 합병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LG 공장 방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중 관계도 다소 미묘한 마찰음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시 주석의 이런 방문이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기조를 내비치는 행보였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외자 기업의 방문은 외국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행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 주석의 이런 방문이 투자 심리를 개선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도 오늘 장에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 주요 공시와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님의 의견과 여기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첫 번째로 다뤄볼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플레이션입니다. 음식료주도 설탕값 인상에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대표님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AI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슈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특정 산업에서 원자재 공급 부족에 따라 글로벌 수출 규제가 이어진다면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좀 내놨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재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요. 또한 기술 혁신과 또 대체 소재를 좀 개발해야 되고 또한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한 비용 관리 및 운용 효율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한 대체 원자재 탐색 및 기술 혁신을 조금 꾀해야 되겠다. 또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조금은 모색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을 좀 주로 내놨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AI 답변을 듣고 또 어떤 의견들을 좀 첨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특정 산업이 뭐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대체재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네요. 네, AI 첨언과 함께 이제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국제 설탕 가격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슈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이 백설탕 선물 가격이 네. 현재 702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2011년 이래 최고 수준을 좀 기록을 했고요. 또 오늘장 11%대 내외로 급등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대한제당을 필두로 이 음식료주들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 대표님 관련 주가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설탕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도 한번 이제 설탕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장립시 이제 나왔다 끝났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초 대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설탕 가격이 한 30%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연초에 한 530달러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이 700달러까지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작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작년 한 해에도 한 60% 넘는 설탕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뭐 작년 연초를 기준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넘게 지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설탕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설탕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의 오늘 관심사가 좀 컸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국내에서 설탕을 만드는 회사는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네. 삼양사, 그다음에 대한제당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한제당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런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네. 삼양사 같은 경우도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설탕 가격에 대한 뭐 인상 부분도 뭐 불가피하게 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제 뭐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국제 설탕 가격이 연초 대비 30% 이상이나 상승한 상황 속에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은 관련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조금 연결지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이 UN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요, 이 세계 식량 가격은 12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육류, 설탕 가격은 상승세라고 합니다. 자, 설탕 수출국 중에 세계 2위가 바로 인도인데 이 인도도 공급 감소를 하면서 설탕값 상승에 조금 일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설탕 가격 상승과 함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 음식료주, 이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상승세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좀 구별해서 아마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설탕 가격이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이제 공급 부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작물들의 이제 작황이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 러시아 같은 경우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탕수수에 대한 작황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중미 지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사탕수수 농장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이제 상당히 설탕에 대한 작황이 나빴다라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1위의 사탕수수를 생산하고 있는 브라질이 가뭄으로 이미 좀 심각한 이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설탕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 제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그 주 생산 지역이 홍수를 이제 입는 그런 사태를 발생했기 때문에 뭐
일단 인도 내에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출 제한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탕 부족 현상은 아마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 중심으로는 조금 이제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설탕이 이제 모든 음식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이걸 설탕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상당히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설탕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뭐 원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설탕을 좀 많이 좀 줄이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네네.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이제 열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각종 이제 음료에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음식료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설탕 수요도 뭐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보면 음식료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설탕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 기후 이상 현상으로 최근 3년 동안 설탕 생산량이 좀 뚝 떨어지면서 설탕 가격 상승에 조금 일조를 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또한 현재는 또 제로 열풍으로 뭐 주류나 아니면 음료 네. 관련해서도 이 제로 열풍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설탕 가격 상승과는 조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뭐 주류 관련주나 소주 관련주는 또 네.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쪽 관련돼서 일단 얼마만큼 이제 매출이 늘어나느냐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뭐 회식이 뭐 많이 늘어나든가 해야 이제 좀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네네.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이제 회식 문화가 과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뭐 과거와 같이 코로나 이전 정도의 회복세까지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주류 관련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소주에 관련된 매출보다는 아마 맥주 관련된 비율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혼술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보면 뭐 그러니까 아예 양주를 가거나 아니면 뭐 맥주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기업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류 관련주는 매출과 조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매출 부분 좀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조금 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한국 전기차 탑3의 가능성을 좀 점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이 AI 챗 GPT에게 먼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글로벌 정책과 규제에 따라서 관련 산업들이 다변화를 조금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기업 이 변화로 인해 어떤 수혜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럴 경우 기업은 다양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선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겠고 또한 기술 혁신이 조금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뭐 물론 전기차 이 관련해서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는 기업들은 더욱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해줬고요. 또한 글로벌 시장 접근이 확장이 되고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 조금 늘어나겠다. 또한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이 향상되는 이런 수혜가 조금 일어날 수 있겠다 말을 합니다.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기술 혁신이 된다라는 건 뭐 그만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친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갈수록 네. 이제 관련된 비용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네.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이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이 미국이 역사상 가장 엄격한 자동차 규제 칼을 꺼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미국이 탄소 배출 규제 강화를 하면서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형 승용차의 60%까지 그 이상을 전기차로 대체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기업도 조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세계 6위 수준을 기록한 현대차 그룹 또 준비된 화면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
탑3로 도약하겠다, 탑3 진입 도약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 미국의 규제가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인다라는 그런 차원인데요. 뭐 이번 이제 IRA 법안에 연속되는 그런 이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IRA 관련 이유기 때문에 뭐 지금 IRA 관련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내 생산 공장에 없어서 보조금을 이제 당분간은 이제 받지 못한다라는 뭐 그런 뭐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차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이슈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내 조지아에 이제 전용 공장을 이제 신설하고요. 네. 국내 아산에도 지금 전용 공장을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신설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뭐 각국에서 뭐 전문 자동차 매거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판매 점유율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관련돼서 뭐 현대차에 대한 부분도 네. 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전기차가 확대될수록 이제 충전 관련된 인프라 쪽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지금보다는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 이제 전기차 늘어날수록 충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슈화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기차 충전을 하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전망이 밝을 좀 현대차 그룹 전망도 조금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윤 대통령 역시 한국을 글로벌 전기차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자동차와 관련 부품들뿐만 아니라 대표님 짚어주신 대로 충전소까지 좀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최근에 쉼없는 랠리를 좀 보였습니다. 이 2차 전지 잠시 쉬어가면서 그 다음 타자 자동차주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조금 제기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동차주 좀 더 비중을 늘려도 좋을까요? 네, 뭐 자동차주는 좀 비중을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뭐 향후에 이제 미래 전망성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급등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이제 좀 과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오늘도 뭐 다시 뭐 그렇게 세게 밀리다가 조금 이제 그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2차 전지로 활용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가까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뭐 4배 가까이 뭐 늘어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올해 내에 아마 실적에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자동차 관련주들의 관심을 이제 쓰여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전기차 부분이 뭐 판매가 쪽 미국 내에서 좀 저조할 수는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내연기관 차에 대한 판매는 여전히 호조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부와 같이 이제 제품인 이제 제네시스나 그다음에 SUV에 대한 판매가 계속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뭐 IRA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뭐 일시적인 뭐 노이즈 때문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전기차 부분도 뭐 내년이 지난 내후년부터는 아마 정상 궤도를 차지한다라고 보면 뭐 전기차로 인한 이런 뭐 저평가 구간은 조금 이제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관련된 주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이와 더불어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현대차가 올해 그룹이 한 750만 대의 이제 판매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품 관련된 업체들도 관련된 이제 매출이 올해 그만큼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내연기관, 그다음에 전기차를 모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금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OLED 주가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에 좀 나서면서 최근 페라리를 좀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LG 또한 전장 산업 속도를 좀 내는데 이 차량용 OLED 관련주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장용 관련된 회사와 직접적으로 이제 어쩌면 패널 쪽이기 때문에 뭐 지금 패널을 하고 있는 게 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다라고 보면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뭐 기대감은 좀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중소형 OLED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삼성 쪽이었기 때문에 삼성 쪽 밸류 체인에 있는 OLED 이제 소부장 관련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현재 뭐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중소형 OLED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OLED 관련된 부분이 뭐 전장용도 뭐 물론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겠지만 태블릿 PC, 태블릿이나 아니면 노트북 방향으로도 아마 OLED의 그 사용처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 OLED의 투자가 확대되는 이제 삼성 밸류체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면 뭐 대표적으로 뭐 이게 소재로 들어간 뭐 덕산 네오룩스나 솔로스 첨단 소재, 뭐 이녹스 뭐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뭐 장비 관련 쪽으로 뭐 필옵틱스나 SFA,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조금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류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실제 수익으로 연결해드리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CPI 둔화에도 투심이 냉각을 보였습니다. 연말 미국 리세션 가능성까지 조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 뉴욕 증시 개장 전 발표된 3월 CPI에 좀 주목을 하면서 장 초반 반짝 좀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발표된 FOMC 회의록에 다시 추심이 조금 악화된 상황인데 먼저 CPI 추이를 조금 살펴주시면서 왜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좀 궁금합니다. 뭐 CPI는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게 나왔죠. 헤드라인 CPI가 5%가 나왔으니까. 네. 이게 2021년 6월 뭐 이래로 그러니까 5%는 처음 보는 거죠. 맞아요. 2월 달에는 6%였으니까 이게 뭐 한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니까 네. 시장은 이제 당연히 환호를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이따 흔들린 이유는 두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CPI가 이렇게 5.0%로 낮아진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 가격 하락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근데 최근 이제 오펙이 감산을 하면서 그 국제 유가가 좀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한 83달러까지 치솟았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 CPI 자체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 이런 변동성이 큰 거를 전부 다 뺀 네네. 그런 CPI 같은 게 시장 예상치는 5.5%였는데 5.6%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다. 아하.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한 거고요. 네네.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앞으로도 좀 상당 시간이 걸리겠다는 게 하나가 그렇겠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월 FOMC 회의록 자체가 또 발표가 됐어요.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됐죠. 네네. 근데 거기서 침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이 된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연준의 침체를 갖다가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을 했었는데 침체가 완만한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한 2년 정도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하지만 네. 사실은 2년 정도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 거기에 뜻이죠. 썼기 네, 때문에 네, 네. 이 시장은 이제 이런 어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올라가다가 네. 이제 반락을 하게 된 거죠. 예. 네. 자, 이제 앞서 살펴주신 것처럼 3월 CPI의 장 초반 뉴욕 증시 강세를 조금 보이다가 네. 연준이 정말 경기 침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네. 이렇게 의사록을 발표하자 네. 투심이 조금 꺾였습니다. 네네네. 이제 연준이 향후 미국 경기 이제 침체를 두고 어떤 네. 시나리오를 좀 펼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의사록이 아니라도 충분히 예상이 됐었어요. 연준은 이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한 6.4%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애틀란타 연준이 그 추적하는 GDP 나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1분기 성장률이 2.2%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1분기 2.2%로 성장을 했으니까 2, 3, 4분기는 0.4%를 내면은 한 분기 내지 두 분기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거는 바로 이제 그 어떤 침체로 접어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은행 위기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신용 경색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은행들이 맞아요. 이제 대출을 꺼리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에 돈이 안 도는 거니까 어떤 침체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시장은 연준이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있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연준 위원들 내에서도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올해 금리 정책 어떻게 조금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5월 달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연준 위원들 간에도 이제 사실은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가령 뭐 시카고라든지 아니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춰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의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죠. 네. 뭐 일단 신용 경색이 시작됐으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긴축 효과, 그러니까 그 금리를 인상한 효과랑 거의 비슷하다는 어떤 견해들을 갖다 견제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의 어떤 상황이 지속되는 거는 사실은 18개월 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높아진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네. 반면 이제 연은 그 총재들 가운데서도 뉴욕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세인트 루이스라든지 아니면 클리브랜드 뉴욕 연준 총재 같으신 분들은 네. 이미 이제 물가가 상당히 높다. 근원 물가 자체도 아직도 높고 네네. 고용도 뭐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강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네.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자체가 둔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뭐 상승하고 있는 단계고. 네. 그다음에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뭐 카드 소비 지출 가운데도 둔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사실은 이 매파와 비둘기파가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일단 합의 자체는 사실은 5월 달에 그 25EP 인상 쪽으로 기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어떤 판단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네네. 예. 자, 이 매파와 비둘기파가 좀 줄다리를 펼치면서 여러 가지 조금 갑론을박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금융권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좀 강화되면서 신용 공색은 이미 긴축을 조금 의미하고 있다. 네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여기에 워렌 버핏도 은행의 추가 파산을 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은행의 어떤 추가 파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불가피하지 않냐. 지역은행들의 그거는 왜 그러냐면 상업용 네.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너무 거기 그 익스포저가 너무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첫 번째가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은행의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조그만 은행들 같은 네네. 경우는. 그 은행 자금이 조그만 은행에서 큰 은행으로 이동하고 다시 큰 은행에서 MMF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돈을 그 손을 벌릴 수 있는 거는 연준밖에 없어요. 근데 연준에서 돈을 빌리면 과거에는 은행 예금에 한 1, 2% 예금 금리만 쳐주면은 네. 자금을 조달했었는데 지금 돈을 빌리면 기준금리가 거의 5%니까 오. 거의 그 정도를 줘야 돈을 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자금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의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워렌 버핏께서도 네. 추가적인 어떤 은행의 파산은 불가피하지 않냐 이렇게 보지만 단 한 가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준이라든지 재무라든지 미국 정부에서 네. 예금자의 어떤 은행들은 전액 보장할 것은 틀림없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은행의 파산을 한다고 그래서 네.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밝히신 것으로 압니다. 네. 예. 이 워런 버핏과 같이 이런 견해 조금 살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도 은행 리스크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은행 리스크는 분명히 남아 있죠. 아까도 남아 얘기했지만 있으니까, 그 조금씩 뭐 한두 개 정도, 몇 개 정도가 더 파산할 위험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번져서 은행업 전반으로 그 리스크가 번질 가능성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른 판단 같아요. 네. 무엇보다 사실은 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 은행의 어떤 예금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그러니까 전액 보장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은행 몇 개가 이렇게 파산한다고 해서 네. 그 실물 경제로 급격하게 전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은행업 전반으로 전이되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의 비화 가능성 이거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추가 확산 가능성은 있겠지만 시스템 전체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네, 조금은 그렇죠. 좀 적겠다 이런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한편 이 오늘장 국내 증시도요 이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닷새 만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연준이 연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까지 좀 미칠 파장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2,500선을 조금 돌파 성공을 했습니다. 이 국내 증시 계속 이 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인데요. 저는 뭐 거의 그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사실 8개월 만에 2,500선의 달성인데 네. 사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그 특히 코스피 시장을 갖다가 그 상승을 이끄는 거는 두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2차 전지가 하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세계 최고의 우리의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구조적 성장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그렇죠. 경우인데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감사를 함으로써 네. 사실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겠죠. 네네.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2분기 정도 있으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이제 지금과는 달리 어떻게 반전을 이룰 거다라는 어떤 네. 기대들이 사실은 이제 한 2분기 앞서서 보통 선행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향을 미쳐서 네. 사실은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도 알고 있겠지만 외국인도 더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침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한국의 어떤 그 주식시장은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갖다가 보일 거다. 네. 다만 이제 실제로 제가 염려하는 거는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금리를 내리고 나서 금리를 첫 번째 내리고 나서 한 1분기 정도 후가 그 사실은 주식시장의 저점을 확인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 침체가 과거와 같은 이제 완연한 침체는 아니고 네네. 연준에서 얘기했듯이 그 완만한 침체, 굉장히 그 약한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침체가 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제한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네네. 현재 이제 삼성전자 감산 공시가에 따라서 반도체주 업황 반등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고 또 2차 전지주 상승세 이 전망과 좀 살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국내 증시는요 2차 전지주 최근 과열 현상이 조금 나타났었죠. 네네네. 이 최근 1년 사이에 이 대형주 특정 섹터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네. 이 지수별 연초 대비 수익률 현황을 보면 이 대형주에 조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쏠린 현상을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근데 최근까지 상승을 조금 견인했던 2차 전지 이제 조정 국면에 좀 들어와 있는 네. 듯한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섹터들도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도 글쎄요, 궁금해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그 당분간 주목해야 봐야 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호재가 너무 많은 거고요. 또 거기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미국의 IRA라든지 네. 그다음에 첨단 제조 그 생산 세액 공제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에만 1,000억 이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뭐 2분기, 3분기, 4분기 내에도 계속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당히 조정을 갖다가 하고 있지만은 이 조정이 극복되면은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반도체 주주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주를 갖다가 상당 부분 앞으로 견인할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인텔에서 한 그 새로운 그 서버용 CPU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하면 DDR5의 어떤 수요 같은 것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네. 챗 GPT가 확산됨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경기가 둔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업황이 확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기존에 이제 제조업체를 갖고 있던 어떤 제조들이 조금씩 일단 재고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업황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에도 물론 이제 주목해야 될 섹터는 물론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 주식시장을 갖다가 앞으로도 견인해 갈 거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견인해 갈 거는 결국 이 두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랠리를 좀 타다가 조정세를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장 에코프로가 좀 롤러코스터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네. 상승을 했다, 하락 전환을 했다가 빨간불, 파란불, 온탕, 냉탕을 막 오가고 있는데 네네네. 오늘 장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를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 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굉장히 있겠죠. 이게 가령 네. 뭐 몇 배씩 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네네. 당연히 그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일부 이제 그 배터리 관련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유상 증자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합해져서 이제 그 조정을 막고 있지 않냐라고 보는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정 국면이 상당히 깊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가 내일장 아니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 왜냐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 이게 고민이 많거든요. 이 관련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아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그 신이 아닌 이상 그렇죠. 뭐 네. 주가를 예상한다는 거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힘들죠. 거고요. 네네. 가령 뭐 내 포트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정 국면에서는 그 생각보다 깊은 조정 어떤 폭이 나타났다 그러면 조금 더 담을 것 같아요 포트에. 네, 그리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예, 좀 접근하는 게 그런 식으로 어떨까?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럼 조정 국면이 좀 깊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신규 접근은 조금 보류해야 될까요? 저는 뭐 이쪽에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 그것도 이제 굉장히 2차 전지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중에 맞아요. 좋은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포트에 담아서 가져가는 게 네. 이렇게 주식이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네네. 일비할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어떤 투자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자, 현재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2차 전지주 때문에 좀 고민 많으신 분들 아니면 다른 섹터 조금 찾고 싶으신 분들 계시는데 다음 타자로 뭐 바이오주다, 자동차주다 이런 말들이 좀 많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다음 후발주자는 또 어디라고 보실까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를 할 때 권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판을 바꿀 만한 성장주가 무엇이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 과연 어딜까? 현재 상황에서 네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개 섹터로 그 길이 좁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게 뭐 가령 뭐 어떤 호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단발성 호재에 의해서 네. 어떤 특정 섹터의 주식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가령 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섹터냐 네네.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충분히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단타가 아니라 뭐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역시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들 그것도 또 세계 최고의 어떤 분야가 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회사들은 또 어디가 있느냐 그런 회사들이 지금 있잖아요.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막 판이 바뀌는 상황인 거고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내 포트에 넣고 네.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회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예. 아무래도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좀 점쳐지는 그런 기업 좀 네네네.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인 듯합니다. 이 우리 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조금 자랑하고 있는지 그 기업들 좀 찾아보시면서 포트에 담아보시라는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